네, 이게 거의 뭐 책 한 권이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처음에 아무도 이걸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일단 책은 끝내야 되니까 내가 챕터를 넣어놨는데 이거 하실 분이 나타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융이 말하고 있는 심리학적 유형이 요즘 MBTI로 이제 보통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책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그걸 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아무래도 융이 다루고 있는 것은 좀 더 원초적인 것들을 유형에 대한 어떤 좀 덜 다듬어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에너지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태도가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는 좀 조심하면서 다루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융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따라가 봤으면 합니다. 원래는 다른 데서는 아예 요것만 책으로 한 권으로 융이 발간을 했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어떤 마피오, 성격 예. 유형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융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어, 성격 이론의 아주 원초적인 이론들을 처음 개발하신 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역동적으로 요즘은 테크니컬하게 MBTI나 이런 쪽에서는 기술적으로 어, 이미 개발된 것들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했다고 본다면 원래의 어떤 정신 분석적인 통찰을 가지고 초기에 이론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원전을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외향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뭐 직관이나 이런 것들이 어, 명확하게 어떻게 무슨 검사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결과로 융이 온 게 아니라 융의 어떤 세밀한 관찰에 의해서 나왔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각과 직관이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게 나타나더라 하는 것은 관찰에서 나온 것이지 그걸 무슨 말하자면 객관적인 어떤 증명하는 것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한종 교수님이 그 미디어 쪽에 해가지고 어떤 분류 작업을 하면서 어떤 걸 이야기를 한번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 수업할 때요. 예, 마치 미디어의 어떤 분류 작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대충 내용이 그때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격 유형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한 거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분류 작업을 하는 것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챕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발점을 읽어 나갈까요? 예, 그러시죠. 예. 이 장에서는 유형의 심리학을 일반적으로 서술을 하고자 한다. 먼저 관심의 방향, 리비도의 움직임의 방향에 의해 구별되는 내향적, 외향적이라고 부르는 두 일반적 태도 유형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개체가 자신에게 가장 많이 발달된 기능을 가지고 적응함으로써 생겨나는 특수한 유형인 기능 유형들의 특징을 서술한다. 그래서 태도 유형하고 기능 유형을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태도 유형에 대한 얘기는 객체에 대한 독특한 태도에 의해서 구별된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객체에 대해 주추상적인 태도를 취한다. 마치 객체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처럼 언제나 객체에서 리비도를 빼내려고 한다. 외향적인 사람은 객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행동한다. 그런 객체의 의미를 긍정하여 주관적 태도를 항상 객체에 맞추고 객체와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두 유형은 너무나 눈에 띄기에 다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주의만 기울이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폐쇄적이고 속을 알 수 없고 수줍음을 타는 사람들 이렇게 보통 이게 내향적인 사람들 말하고요. 개방적이고 사교적이고 명랑하거나 친절하고 부침성이 있는 온 세상과 잘 지내거나 아니면 싸울 때가 있어도 세상과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 이게 외향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보편적인 전형적인 태도들이다. 이 모든 계층에서 나오고 성별의 차이도 없다. 똑같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라도 한 아이는 내향적이고 다른 아이는 외향적일 수 있다. 태도 유형이 의식의 판단이나 의도의 문제일 수는 없으므로 의식되지 않는 본능적 토대에서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편적 심리학적 현상으로서 유형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 실질적으로 유형은 왜 내향이 되고 외향이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 조건에서는 즉 엄마의 태도가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일 때는 자녀들의 개인 성향을 무시한 채 유사한 태도가 강요될 수 있다. 유형이 그렇게 외적 영향에 의해 왜곡될 때 그 개체는 나중에 신경증에 걸리며 그 개체에게 본래 맞는 태도를 끄집어내야만 치유가 가능해진다. 여기 진짜 재밌는 얘기라고 있죠. 그 원래 모습대로 살지 않으면은 나중에 신경증이 된다. 이런 거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이 인사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제가 임상에서 굉장히 심한 환자 중에 스키조프리니아, 그게 분열증 환자인데 이분의 임상에서 나오는 게 어려서 왼손잡이였는데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서양에도 어쩌면 왼손은 굉장히 나쁜 것, 사악한 것 이런 의미가 있어서 왼손잡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었던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그 오른손잡이 양손을 거의 다 쓰는 것 같지만 이게 정서적으로 큰 데미지를 받았던 것 같이 제가 그 환자에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고 하는 것도 이미 어느 이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네이처 앤드 너처의 디스커션이 끝이 안 나는 것처럼 타고난 부분과 환경에서 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만약에 타고난 부분이 많은 사람을 환경이 그걸 바꿔나가도록 강제로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이분은 원래 타고난 모습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심리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융의 이 관찰은.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트루 셀프로 산다고 하는 것을 조금 폭을 넓혀서 생각한다면 트루 셀프가 가진 원래 그 사람이 가진 기질, 타고난 것. 그래서 어떤 탤런트나 스킬만을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타고난 기질까지도 어쩌면 트루 셀프의 일부로 봐야 되지 않을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강제로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이분이 여러 가지 기능 장애, 정서적인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점에서 내향성과 외향성을 타고난 것을 존중해주지 않고 양육자가 이게 좋은 거야라고 강제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한국은 내향이 되는 압박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향이 내향에 압박을 줘가지고 이 책에 보면은 융은 내향이라고 이제 내향처럼 나오는데 상당히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울분이 좀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우리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본인이 내향이라고 생각하세요? 외향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외향으로 나오고 있고. 외향으로 나오고 있고. 저는 검사 결과가 옛날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제 자신 생각하면 저 되게 굉장히 내향성이에요. 그렇구나. 예. 우리 서 목사님은? 예, 전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처음에 저는 굉장히, 완전 그건 아닌데, 조금 한 6대4 정도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6대4. 아까 왼손잡이도 말씀하셨는데, 저 왼손잡이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요. 예, 왼손잡이로 태어났는데, 오른손의 교육을 주입받았죠. 오른손 교육을 주입받았는데. 환경에 영향을 받은 거죠? 네, 환경에 의해서 제가 오른손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외부의 억압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의해서 제가 조정되는 좀 변경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딸은 자연스럽게 왼손잡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그대로 쓰도록 내버려 뒀거든요. 아주 잘 존중해 주신 거죠? 네네. 네. 우리 집은 와이프하고
딸하고 그 막내는 왼손이고 저하고 첫째만 오. 여기 다 왼손잡이가 우성인 그룹이네. 근데 저는 왼손도 잘 쓰거든요. 그래서 누구들은 혹시 양손잡이가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른손잡이고. 근데 실제로 왼손잡이가 우성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우성이고 아니요 열성이에요?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힘쓸 때 있잖아요. 버티는 힘쓸 때는 왼손으로 써요. 오. 그럼 왼손잡이 아닌가요? 그럼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있지 그러면. 응. 철봉이 그러니까. 막 매달릴 때는 왼손의 힘으로 버티지 오른손으로 못 버티고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들어 올릴 때는 오른손으로 들어 올리는데 머리 감고 이런 거 할 때는 다 왼손을 써야 되고 막 이게 막 양쪽이 막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글씨만 오른손을 쓸 뿐이지 공 던지고 뭐 하는 거 모든 거 다 왼손으로 합니다. 네. 그럼 확실하게 왼손잡이신 거지 그렇게 되면. 예, 천재가 되려다 말았던 거죠. 그래서 전에 어떤 그 기사 보니까 왼손잡이가 어떤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압박이라든지 어떤 또 실제적으로 우뇌 좌뇌가 기능이 이게 바뀔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겠죠. 왼손잡이. 그래가지고 그 실제적으로 이게 분열증 환자에 조사해 보면은 왼손잡이에서 나타나는 분열증 환자 비율이 훨씬 높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죠. 그러니까 어쩌면 왼손. 제가 미술대학 학부 출신이잖아요. 말 막아서 죄송해요. 예, 말씀하세요. 예. 학부가 미술대학이잖아요. 예. 근데 미술대학 그 잘하는 친구들 중에 왼손잡이가 확실히 되게 굉장히 많아요. 왼손잡이든지 양손잡이든지. 그래. 그것도 관련돼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충분히 관련이 돼 있겠네. 창의적인 분들은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높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신분석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어떤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예술이 많이 창작 활동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에 있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것들을 더 깊게 관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연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죠.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저 아까 그 MBTI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굉장히 극도로 내향성이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리고 굉장히 신체적으로 굉장히 약골이에요. 근데 저는 멜라니 클라인이나 누구의 얘기를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저는 딴 사람이 네가 내향성이야? 너 외향성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제 스스로의 그 내향성을 좀 극복하기 위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 형성이 된 것이 저의 인생의 어떤 성격의 구조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해 하면은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어떤 생활이나 그런 활동을 훨씬 지금도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신체 운동도 굉장히 여자치고 열심히 하는데 제가 너무 약골이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는 게 평생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적인 활동을 하신 거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다 둘 다 내향에 대한 이야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융이 말하는 것도 미리 말하는 기능 유형하고 태도 유형에서 내향이냐 외향은 태도 유형인데 예. 기능 유형 때문에 자기의 내향이 외향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외향이 또 내향으로 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자기 안에서의 에너지가 여기 아까 말했는 것처럼 객체에서 리비도를 빼려고 하는 것이 내향이라 그러면은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게 주관적인 객관적인 외부가 아니라 주관적인 내면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미 에너지가 내면을 향하기 때문에 내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MBTI 이런 성격 유형에서는 장점을 주로 이야기하면서 부차적으로 이제 약점을 이야기하는데 융의 이 책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양쪽으로 다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오히려 많이 언급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내면으로 집중하는 거나 외적으로 집중하는 거나 다 보면은 그 속에서 중요한 거는 자기 셀프에 에너지가 많이 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이게 병리적일 때
내향성이 강하다 해가지고 변비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자기 유형이 잘 발견되었다는 뜻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변비적일 때 생기는 문제들을 그 융은 좀 다루고 있어가지고 융의 이야기를 그냥 너무 자기 자신에게 바로 적용시키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유형과 또는 어떤 발달 과정, 그 환경과의 적응 과정 이런 걸 복합적으로 생각해야지 너무 어느 형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다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저도 처음 나는 굉장히 내성적인 내향적인 아이로 꽤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건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심리 치료나 어떤 상담, 정신분석 하는 사람들, 특히 영성가들도 마찬가지고 분열성 혹은 스키조이드한 부분이 꽤 많은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병리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내향성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은 이유가 셀프 리플렉션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너무 외향성인 사람은 이쪽에 관심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있죠. 자기를 성찰하는 것을 그걸 전제로 하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세계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텐션이 자기 내부 세계에 머무를 수 있는 힘들이 없으면 이쪽에는 재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완전하게 뭐 내향성이 아닐지라도 내적 세계에 대한 관심 혹은 내면 세계들에 대한 외향성보다는 내향성 쪽에 더 경향이 있는 분 그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뒷부분에 가면 이제 내향성 이야기할 때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제 내향성도 이제 문제는 그 융이 지적한 게 뭐냐면 셀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셀프가 아니고 이고에 집중하는 경향성도 있다 그래요. 그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거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융이 계속 언급했는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이 자꾸 나온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라고 의식자에만 매첩을 중심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쩌면 트루 셀프하고 다른 이고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 셀프라고 한다면 융이 봤던 이고는 이고 컨셔스니까 의식자이고 셀프는 어떤 면에서는 초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셀프가 이고와 통합돼 나가는 과정을 가는 게 어떤 인디비듀에이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셀프 자체에 관심이 없고 이고 쪽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의 원래의 모습, 자기가 원래 타고난 어떤 재능이나 어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참으로 관심 가는 것 이런 쪽보다는 누군가가 외부에서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잘하는 이런 사람 그런 기능 중심으로 관심이 간다고 할 때는 어쩌면 다른 이들 보기에 좋은 자, 이상적인 자를 더 추구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저 오늘 아침에 저 명상 동기 선생님하고 잠시 대화를 했는데 이 얘기랑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굉장히 흔하게 하는 얘기인데 예. 이 수련을 하면서 그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오고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갖고 그게 피상적으로 굉장히 뭐 어떤 사람을 좀 뭐 컨트롤하려거나 뭐 하여튼 이게 그렇죠. 굉장히 피상적으로 머문다 이 얘기를 저희끼리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가서는 이게 가슴까지 내려와서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추상적으로 한 얘기인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수님 아니에요. 충분히 정신분석에서 계속하는 어떤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개념이죠. 어떤 정서가 아이솔레이션 돼버려서 실제 그 인텔렉추얼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이 괴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지적인 활동이 왕성하신 분들이 지적인 활동이 굉장히 생산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인터랙트 자체가 방어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주지화라고 하는 이 방어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평생 어떤 면에서는 자기 정서를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이게 이번에 인격으로 이게 체화될 수 없는 것은 정서적으로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게 합체돼야 이게 그 사람께 되는데 정서는 따로 아이솔레이션 돼 혹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리되어 있는 속에서는 무슨 통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통찰 자체가 지적 통찰만 가지고는 인격 자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정신분석에도 해석을 할 때도 요즘의 해석의 기법은 항상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과 인사이트가 함께 가지 않고는 해석이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해석이어야만 된다. 이런 쪽으로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주 명상에 사실 선생님과 나누는 대화나 우리가 하는 얘기가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용의 관점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뭐 지적인 뭐 마음으로 이해하는 게 정서적인 게 못 들어가고 머리로 돼 있는 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기능 유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능 유형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태도 유형이 아니라 적응으로 생겨난 기능 유형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적응으로 생겨난 기능 유형이요. 네, 네, 그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외향형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했는데요. 그 챕터가 외향형 한 다음에 의식의 일반적인 태도, 그 다음에 무의식의 태도를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능적인 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태도하고 무의식의 태도는 일반적인 태도 유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의식의 일반적인 태도는 객체와 객관적 여건의 방향 맞추기가 우세하여 가장 흔하고 가장 주된 결정과 행동들이 주관적 의견들이 아니라 객관적 관계에 의해 정해질 정도라면 외향적 태도라 할 수 있고 이것이 습성화되어 있으면 외향형이라 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 즉 객관적 여건과 그 요구에 직접 부응하는 식으로 살면 그는 외향적인 것이다. 그의 생활에서는 의식 속의 결정 요인으로 객체가 주관적 견해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 물론 그에게도 주관적 견해들이 있지만 그것들의 결정력은 외적, 객관적 조건들이 이기는 쪽으로 끝난다. 그래서 MBTI에서 나올 때도 내향이냐 외향이냐를 뭐라고 말하냐 선호도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향도 될 수도 있고 외향도 될 수 있는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어떤 걸 선택하느냐를 거기에 대한 빈도수를 가지고 외향, 내향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게 또 융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향의 특징이나 내향의 특징이 한 사람에게 다 있는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느냐, 빈도수가 높으냐 그런 얘기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정력은 외적 객관적 조건들이 이기는 쪽으로 끝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과 주의력은 객관적 사건들, 특히 바로 곁의 환경의 사건을 따라간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그의 흥미를 사로잡는다. 그에 따라 행동도 사람과 사물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 행동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객관적 여건들과 관계되는데 객관적 여건들을 넘어서려는 경향을 가지지 않는 객관적 여건의 수능이 완전한 적응이 될 것이다. 단순한 수능은 정상적 외형의 한계이다.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요 두 개의 문장 이거를 내향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모습으로 말할 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럴 때 한쪽에서 짜장이 많으면 나도 짜장 이렇게 되는 게 보통 팔로우하는 내향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외향도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향적 유형이 정상적인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가 주어진 여건들에 비교적 마찰 없이 순응하고 객관적으로 주어진 가능성들을 채우려고 들며 다른 요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의 정상성은 주체 욕구들을 너무 적게 고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신체적 안정에 불가피한 기본 욕구들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도 마음도 고통받는다. 그가 균형 상실을 느낄 때는 병적인 신체 감각이 나타날 때이다. 이 재밌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 외향이 이런 모습을 걸린다는 것은 사실 요즘 이 외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 융이 관찰했던 대상들과 여러분이 지금 접하는 사람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지금 외향에 대한 융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외향에 대한 압박이 강한 나라라 그러면은 보면은 여건에서 마찰없이 잘 넘어가는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실상으로는 이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처하는 위험은 객체로 흡수되어 자기 자신을 아예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생기는 기능적 또는 신경성 또는 실질적 신체 장애들을 보상적 의미를 띄어 주체가 원하지 않지만 스스로 제약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 책에는 그 예를 들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 결혼하기 부담스러운데 우유를 마시다가 자꾸 목에 걸리니까 기침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여자 만나는 것을 거부해버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거부하고 있는 것하고 드러나는 증상하고는 전혀 다르지만은 신체화로 일어날 수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향형에서 가장 흔한 신경증은 히스테리이다. 히스테리의 교과서적 사례의 특징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과의 과장된 관계이며 대인관계에서 아예 모방하듯이 순응하는 것도 두드러진 특성이다. 히스테리성 본질의 한 가지 근본 특징은 흥미를 끌고 남의 눈에 띄려는 끊임없는 경향이다. 그와 상관된 특징이 피암시성, 즉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영향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외향적인 사람이 처하는 위험은 객체로 흡수되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떤 경우에 우리 임상에서 보는 것은 항상 융합 욕구를 가진 많은 내담자들이 있죠. 어떤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이 온전하게 의존해서 그 대상으로부터 모든 만족을 얻고 싶어하는 우리 정신분석 쪽에는 유아적 의존성이 강한 경우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병리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여기서 융이 보고 있는 객체로 흡수되어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어쩌면 한편에서는 대상과 합일이 돼서 대상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지만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런 게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함입이라고 그러네. 함입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한편에서는 절대로 의존하고 싶지만 또 한편은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한편에는 거기 전적으로 의존하고 싶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 사람에게 내가 완전하게 휘둘릴 것 같은 컨트롤 당할 것 같은 또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성격 유형으로 볼 것이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병리적인 상황으로 볼 것이냐가 각각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현상들 어떤 대상에 의해서 완전히 휘둘려지거나 흡수당해 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은 임상에서는 가끔 많이 드러나는 거죠. 한편에서는 다 의지하고 다 따라가고 싶은데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들이 그 의식화학은 그 무의식에 남아있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방해일 수 있겠죠. 그 위험성은 의식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그 외향성이 지나치게 강하게 드러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무의식이 신체를 동원해서 예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의 태도. 그 외향형의 무의식 태도입니다. 외향형은 언제나 외견상 객체를 위해 자신을 내주고 자신의 주체를 객체에 동화시키려 든다.
따라서 의식의 외향적 태도가 심리적으로 보상되면 주관적 요인이 특히 강조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무의식에서는 강한 자아 중심적 경향이 나올 것이다. 무의식의 태도는 의식의 외향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일종의 내향성을 지닌다. 주관적 요인에, 즉 외향적 태도를 통해 억제 또는 억압되는 모든 욕구 및 요구들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외향형의 무의식적 요구들이 원시적이고 유아적이며 이기적인 성격을 띠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것들은 전혀 의식되지 않으며 모르는 관찰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의식의 외향적 태도가 과장되면 무의식의 증상들로 나타난다. 그래서 주관적, 유아적 요구들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외향적이 심한데 어떻게 보면은 과하게 마치 흥분한 것 같은 그 외향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 보면은 행동하는 게 상당히 보면은 자기 중심적이고 독단적이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외향 겉으로 드러나는 거와 그 의식으로 드러나는 거, 무의식에 드러나는 것은 상충될 수 있는 거죠. 그 상충된다고 하는 거꾸로 얘기하면 보상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연합이 나오는 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격 유형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내용인데 유아적 원시적 요구들은 문화적 이유들로 억눌러야 할 때가 많으므로 신경증이 생기거나 알코올, 마약들로 남용하게 되어 더 심하면 그 분열은 자살로 끝난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 이게 자살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내향에서 안 나오고요. 외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울증이 내향이 우울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화 옮기는 우울증들은 외향형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통찰이죠. 네. 그래서 내향은 자살할까 생각도 해본다는데 외향은 자살을 하고 마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외향인 성격이 이제 한국에서는 외향 성격을 이제 미국이나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 그래서 좀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 유아적 원시적 요구들이 막 억눌러 있다. 그게 막 나오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게 때문에 이제 많은 심리적인 문제나 사건 사고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외향을 추구하는 사회면은 사실 많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에게 중요성을 부여하고 거기에 자기를 맡기는 형식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자기는 순응하는 입장이죠. 우리 또 다른 성격 유형에서 우리가 순응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가는 것, 대상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계속 가는 형식이 되는데 대상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심리 내적으로는 이 대상으로부터 자기가 모든 것을 얻고 싶은 욕구죠. 그래 의존성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얻어지지 않으면 엄청나게 실망할 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독립성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이 대상과 관계를 맺고 대상을 향해서 쫓아가고 거기에 동화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심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기 셀프가 말하자면 코우식으로 얘기한다면 응집성 있는 자기가 형성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죠. 대상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 개별화가 된 이런 독립적인 대상과의 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 그식으로 셀프 오브젝트를 찾아가는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쪽의 외향성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아적인 욕구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무의식 속에서는 굉장한 의존성이죠. 굉장한 그 의존성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 굉장히 큰 위험성들이 함께 따라오겠죠.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무의식적 전향들의 두드러진 특성이란 의식에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를 빼앗길수록 파괴적 성격을 띠며 보상적이기를 멈추면 곧 파괴적이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보상적으로 작용하기를 멈추는 경우는 우리 자신의 문화 수준과 절대로 서로 용납될 수 없는 저급한 수준으로 내려갈 때이다. 무의식의
태도가 의식의 태도를 보상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심리적 균형에서 표현된다. 물론 정상적인 외향적 태도는 그 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외향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중요하죠. 어떤 사람의 태도를 외향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외향성의 기제가 우세할 때에 국한된다. 가장 많이 분화된 심리적 기능이 외향성이고 덜 분화된 기능들은 내향성을 띌 때 외향형이 되는 것이다. 그 덜 분화된 기능들은 덜 의식되고 부분적으로 무의식적이며 의식의 의도로 훨씬 덜 따른다. 이걸 그대로 반대로 뒤집는 게 바로 내향형에 대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향형에 대해서만 쭉 다 알아도요. 뒷부분은 거의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향적 태도에서 이제 심리적 기본 기능들의 특성입니다. 기능 뭐라고 했죠 아까? 기능 유형들. 그래서 제가 색깔을 그 태도 유형은 제가 그린으로 했고, 그다음에 기능 유형에서 사고하고, 그다음에 감정은 제가 그 오렌지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감각하고 직관은 제가 블루로 해가지고 그게 같은 색깔이 같은 계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 띵킹, 전체 태도가 외향적이기 때문에 사고는 객체와 객관적 자료에 맞추어지며 이 때문에 사고가 독특해진다. 외향적 사고에는 감각들을 통해 전달된 객관적 자료들이 주관적이고 궁극적으로 무의식적인 것들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 외향적 판단에서는 객관적 여건들에서 끌어낸 표준이 타당하고 결정적이다. 그 표준이 객관적인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될 수 있는 사실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객관적 이념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사실이든지 이념이든 간에 객관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어떤 사고가 외향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고가 어떤 표준을 따르는가, 그 표준이 밖에서 절단되는가 또는 주체에서 나오는가에 달려있다. 또 다른 기준은 추론의 방향으로서 사고가 주로 밖으로 향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외향적 사고가 생겨나는 것은 객관적 방향 설정의 비중이 커짐으로써 가능하다.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에 방향을 맞추기 때문에 이 사고는 마치 객체에 사로잡힌 것처럼 외적 방향 설정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외적 사실들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거나 보면 타당한 이념에 도달해야 되는 것으로 보인다. 외향적 사고는 객관적인 경계로 인해 제한된 공간 안에서는 아주 기민한데도 불구하고 부자연스럽고 때로는 근시안적이라는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외향적 사고가 객체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에 종속되면 한편으로는 개별적 경험 속에서 사고가 사라져버려 소화되지 않은 경험적 재료들만 쌓아놓는다. 서로 관련 없는 개별 경험들이 쌓여 짓누르면 다른 앞에서 심리적 보상을 요구하는 사고 해리 상태가 생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여기 이야기하면서도 내향 사고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뒷부분에서는 이 부분의 설명을 거의 생략하고 앞에를 다시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소재 외향적 사고형입니다. 외향적 사고형은 이 유형은 궁극적으로 언제나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에, 즉 객관적 사실이나 아니면 보편타당한 관념에 방향을 맞추는 지적 추리 전체적인 삶을 표현하려고 하는 순수한 유형이라면 그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네, 이 유형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서도 객관적 사실 또는 객관적인 지적 공식이 가장 막강하다고 본다. 이 공식에 비추어 선과 악이 측량되고 미와 추가 정해진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감각이나 직관과 만나게 되면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고형이 이제 판단으로서의 강하게 작용됐을 때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스스로 이 공식에 종속되듯이 주위 사람들도 자신들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 삶과 그 가능성들의 풍부함을 모두 포괄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적 공식은 한 번도 존재한 적도 없고 또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생활 형태와 활동들은 억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억제되는 것은 1차적으로 감정에 의존하는 생활 형태들이다.
그래서 이게 융이 말하고 있는 사고형인 사람들은, 사고형이 강한 사람들은 감정이 이제 열등한 기능으로 뒤로 밀려버린다는 거죠. 아마 지난 학기에 우리 이야기할 때 그 열등 기능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했을 때 주 기능이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는 어떤 기능이라면 이게 사고 기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 버리면은 딱 그 반대되는 감정 기능이 열등으로 밀려, 그러니까 가장 강한 것에 완전히 반대로 가가지고 열등 기능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사고 기능이 강해져 버리면 감정이 의존하는 생활 형태들은 뒤로 억제되어서 아예 밀려나 버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리적 활동들, 안목, 테이스트, 예술적 감각, 뭐 우정의 가끔, cultivation of friends 등이 있고, 종교적 경험, 열정 등과 같은 비합리적 형태들은 대개 의식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말살된다. 이게 외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고형이라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의식의 태도가 배제시킨 경향과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의식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들은 의식의 기능에 비해 열등하다. 의식되지 않으면 그 경향과 기능들은 무의식의 다른 내용들과 합쳐서 기괴한 성격을 띠게 된다. 이 말이 기괴한 성격을 띠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말하자면 열등 기능들이 왜곡돼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 태도에 반대되는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일이 나타나기도 한다. 열등한 감정 기능이 무의식적으로 유혹하며 작용할 때 고매한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이 유형에서 감정의 열등함은 다른 식으로 표현된다. 여기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객관적 공식이 지배하므로 의식의 태도가 비개인적이어서 때로는 개인적 관심이 상당히 피해를 입는다. 의식의 태도가 극단적이면 모든 개인적 배려가 사라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도 없어진다.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고 사회적 위치는 약화되며 가족의 중요한 욕구들은 무시되고 건강, 재정, 도덕이 손상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상을 아이디어를 합니다. 이상을 위해서이다. 무의식에서 감정들은 사적으로 지극히 예민하며 은연중에 편견을 만들어낸다. 무의식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말투가 날카롭고 공격적이다. 감정들이 강하게 억압될수록 그것들은 사고에 더 나쁘게 그리고 은밀하게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가치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정을 요구할 수 있을 지적 관점이 무의식의 사사로운 예민함에 영향을 받아 변질되어 독선적이고 경직된다. 그래서 이게 사고 유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하자면 잘 발달한 그런 사고 기능이 아니라 뭔가 이제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열등함이 더 지배적이 되어버리면은 그 열등한 기능이 지배적이 되어버렸을 때 생겨버리는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 유형, 외향적 사고 유형은 융의 경험에 따르면 주로 남성들에게 발견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꼭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되죠? 네, 그때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자체가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지배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것도 그 당시의 관점이고요. 외향적 사고형의 사고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조한다. 그것은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불일치 않은 경험 재료들을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합성적이다. 분해할 때에도 구축하여 분해를 넘어서 새로운 조립으로 해치된 것을 다른 식으로 다시 통일하는 다른 견해를 이끌거나 주어진 재료에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인다. 외향적 사고형의 사고는 절대적으로 가치를 없애거나 파괴하는 일이 결코 없고 언제나 파괴된 가치를 다른 가치로 대체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사고가 아닌 다른 기능이 의식에서 우위를 차지하면 사고가 의식되는 한 그리고 지배적인 다른 기능에 직접 의존하지 않은 한 그 사고는 부정적 성격을 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고 기능이 주 기능으로 잘 발달되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열등 기능이라든지 그 부차적인 기능들이 우세해버리면은 그 주 기능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슬슬 어떻게 보면 열등감에 지배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세한 기능에 종속되고 있는 동안 사고가 긍정적인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
부정적 사고는 배후에 누가 있다고 말한다. 언론부가 눈치채기 어려운 부정적 사고의 또 다른 형태는 신지학적 사고이다. 아마도 한동안 유행하던 유물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외견상 전혀 환원적이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적 관념들로 향수시킨다. 그렇지만 유물론이나 신지학은 둘 다 부정적이며 모두 생명이었고 생명을 죽인다. 이 부정적인 특질이 생기는 이유는 이 사고가 말할 수 없이 싸구려이기 때문이다. 즉 생산하고 창조하는 에너지가 빈약하다. 그것은 다른 기능들에 끌려가는 사고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셀프를 잃어버리는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 필링인데요. 이 필링하고 정서하고는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통 우리가 뭐 사람들 감정적이다고 말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건 이모션에 관한 이야기인데 융이 말하는 이 필링, 감정은 그런 이모션하고는 좀 다른 어떤 사고의 다른 어떤 형태처럼 이렇게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향적 태도에서 감정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에 방향을 맞춘다. 즉 느끼는 방식의 필수적 결정 요인이 객체이다. 그래서 외향적 감정은 주관적 요인으로부터 가능한 해방되는 대신 객체의 영향에 종속되었다. 겉보기에 객체의 특질과 독립된 것으로 나타날 때도 그것은 언제나 전통적이면서도 보편타당한 가치들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말할 때는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상황 때문에 아름답다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가가 인정받은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면 이 그림은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아름답다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모션하고 다르잖아요. 이모션에서는 아름다운 것을 자기가 아름답다고 느껴야지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이 여기서의 그 필링에서의 아름답다라는 개념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중심이면 정서가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서가 아닌 거죠. 사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화된 자기를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기는 가장 사랑이 많고 모든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고 자애로운 사람이라고 느끼면 이분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실제 이상화된 자기에 걸맞는 정서를 느낀다. 이때 정서는 정말 측은지심이 많고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말 정서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이상화된 이 자기의 이미지에 걸맞는 생각과 느낌이 같이 오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규격화된 정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 상황 속에서 느껴야 될 정서를 느낀다고 하는 이 융의 개념과 같은 얘기죠. 캐로노나이가 보고 있는 이상화된 자기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정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규격화된 것이어서 실제 정서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자기 모습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이 사람은 항상 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과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독립되게 어떤 선입견이 없이 어떤 정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정서 자체는 이미 자기의 이상적인 모습을 전제로 그 이상적인 사람이 느껴야 할 정서를 느끼다. 그러니까 이미 규격화된 정서가 이 사람에게 허용된 정서가 한정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자기가 착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공격성이라는 정서는 없는 거죠. 항상 사람들이 착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공손한 정서만 계속 드러나요. 그리고 항상 관대한 모습이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이상화한 자기라고 아이디얼라이즈 셀프에 걸맞는 정서를 느끼는 경우에 이것을 자기가 알아채는 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걸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거니까. 이게 이상화된 자기로부터 온 것이 트루 셀프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이걸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혼자는 체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상담을 하신 분들을 만나는 경우에도 이 지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 보여요. 아무래도 그 치료자나 상담자도 자기의 어떤 여기 말하고 있는 유형의 말들 하면은 태도 유형이라든지 기능 유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내담자하고 환자하고 이게 다이나믹하게 뭔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이 유형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 쪽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그 어떤 외향과 내향이 만났을 때는 독립적으로 있던 각자로 개별적으로 있던 외향과 내향이 둘이 만나면서 다른 유형의 성격을 만들어 버린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인터랙션 되면서 자기 유형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뭔가 달라져 버린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서로 비슷한 얘기인데 인터서브젝티브 상호 주관적인 정신 분석에서 하는 얘기들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의 주관성이 있고 또 다른 주관성이 있는 제3의 주관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사람의 상호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니까 상호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그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어렵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부모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MBTI 할 때 어린이도 이제 MBTI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습 대상으로 누굴 했냐면 조카들을 했어요. 조카. 그래서 조카들을 해가지고 그때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었을 때니까 조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나온 다음에 이게 분석을 쭉 해보니까 아이들이 그 엄마와의 관계에서 몇몇 군데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러면 스트레스 받을 텐데 생각하고는 그 거기서 이제 과제가 뭐냐면 그 해석을 아이들한테 해줘봤자 애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부모와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모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깜짝 놀라면서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는 이 성격이 나올 수가 없다 막 주장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애들을 살짝 만나가지고 엄마 안 보이게 해가지고 엄마는 뭐 안 보이는 것처럼 해서 애들 얘기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은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느낌이 뭐냐 그랬더니 애가 한숨을 푹 쉬더니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거의 뭐 울먹이는데 애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 엄마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다 좋은데 힘들 때도 있다는 뜻이에요. 막 이러면서 억지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 외향으로 된 사람은 상대방이 막 맞춰준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독단적인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아이가 내향인지 외향인지 이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왜냐면은 엄마가 그 외향으로 나와버리니까 아이들이 외향처럼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여기서 말해 융의 이야기를 하면 눈치를 보는 삶으로 자꾸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춘기 지나고 어떻게 되고 나니까 결국에는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이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치료자를 만남으로써 환자가 치료자의 성격 유형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환자의 태도도 바뀔 수 있다라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크게 건강하게 통합해내는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디펜시브하게 움직여 버리니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퇴행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상담자가 얼마나 이게 원만하게 인격이 통합이 되어 있느냐. 그게 어느 한 부분으로 치우쳐 있는 이런 성격 유형은 곤란하겠죠. 그렇게 되면 과장된 외향적 감정 활동은 심리적 기대들을 충족시키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고 머리에만 닿는다. 그 다음에 이 외향적 감정형입니다. 사고보다 감정이 여성 심리에 두드러진 특성이므로 여성에게서 분명한 감정형들이 발견된다. 외향적 감정 활동이 우위를 차지하면 외향적 감정형이라 한다. 이 유형의 여성들은 감정의 표준을 따라가며 산다. 교육의 결과로 그들의 감정은 수능되고 의식의 통제를 받는 기능으로 발전하였다. 요거 딱 읽었을 때 생각나는 한국에서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나는 이대 나온 여자야 하는 이야기. 거기서 보면 옛날에 이대에서 그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가르쳤다고 이제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수능 남자의 여기서 수능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다음 나오네요. 이 유형의 여성은 어떤 다른 남자보다 적당한 남성을 사랑한다. 그런 용실의 이야기가 입에 나온 여자하고 같은 말처럼 들렸죠. 이 유형에서는 사고가 가능한 한 억제된다. 그러나 아주 억압되지는 않고 사고의 엄격한 논리가 감정에 맞지 않는 결론으로 이끌도록 강제하는 범위 안에서는 억압된다. 감정의 봉사자 또는 더 적절히 표현해서 감정의 노예로서는 사고가 허용된다. 그래서 이거 책에는 합리적 유형들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영어 쪽에는 외형적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그 외형적, 합리적 유형들의 요약을 보면은 이 위에 두 유형을 모두 합리적 또는 판단적 유형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추론하고 판단하는 기능들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두 유형의 일반적인 특성은 그들의 인생이 상당 정도 합리적 판단에 종속된다는 점이다. 총체적으로 이 유형의 삶은 이성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법이었고 상당 정도 무의식적 비합리성에도 똑같이 의존한다. 이 두 유형의 의식의 생활이 이성적이라는 것은 우연하고 비합리적인 것의 의식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성적 판단이 하나의 권력이 되어 현실 사건의 무질서하고 우연한 것을 특정한 형태 안으로 강제로 집어넣거나 최소한 그런 시도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삶의 가능성들 중에서 이성적인 것만 추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어나는 일을 지각하는 정신기능들의 독립성과 영향이 상당히 제약된다. 따라서 지각하는 기능들은 사고형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감정의 운명을, 감정형의 경우에는 사고의 운명을 공유한다. 두 유형의 합리성은 객체의 방향이 맞춰져 있고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에 의존한다. 그들의 합리성은 그들이 속한 집단에서 이성적이라고 통하는 것과 일치한다. 거기 위에 보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을 지각하는 정신기능들의 독립성과 영향이 상당히 제약된다. 이게 뭐냐면은 감각이나 그 직관을 말하거든요. 여기 사고나 감정의 기능들이 강화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판단하는 쪽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 있고 감각과 직관이라는 것이 뒷전으로 밀리게 돼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 센세이션이라기도 하고 요즘은 센싱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감각은 외향적 태도에서 감각은 주로 객체에 의해 생겨난다. 감관을 통한 지각으로서의 감각은 당연히 객체에 의존한다. 그러나 감각은 똑같이 주체에 의존하므로 객관적 감각과는 아주 다른 주관적 감각도 존재한다. 외향적 태도에서는 감각의 주관적 부분이 억지 또는 억압이 되어 있다. 또 사고나 감정이 우위를 차지할 때는 비합리적 기능인 감각이 비교적 억압된다. 거기서 그러니까 합리적 기능이라는 것이 사고하고 필링이거든요. 감정이거든요. 근데 비합리적 기능이 감각과 직관입니다. 그래서 사고나 감정이 주기능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감각이나 직관은 부기능 또는 2차 또는 3차 기능으로 이렇게 작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은 객체에 의해 결정되며 개인의 심리에는 가장 강한 감각을 일으키는 객체들이 결정적이다. 그로써 객체들에 대해 아주 감각적인 속박이 생겨난다. 감각은 가장 강한 삶의 충동을 지닌 중요한 기능이 된다. 객체들은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한 가치가 있고 그것이 감각에 의해 가능한 한 전적으로 의식에 받아들여진다. 그것이 이성적 판단에 맞든 맞지 않든 상관없다. 외향적 태도에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단지 구체적인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구체적으로 감각할 만한 객체 또는 과정들이다. 개인은 순전히 감각적인 사실들의 방향을 맞춘다. 판단하는 기능들은 감각의 구체적 사실 아래에 놓이고 따라서 덜 분화된 기능들의 특성인 유화적 고태적 특징들을 띤 부정적 경향을 가진다. 외향적 감각형, 사실주의, 리얼리즘에 있어서 그 어떤 유형도 외향적 감각형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의 객관적 사실 감각은 극도로 발달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구체적 객체에 대한 현실적 경험들을 쌓지만 분명한 유형일수록 자신의 경험을 이용하지 않는다. 순수한 사실들에 대한 뛰어난 감각을 사람들이 아주 이성적인 것을 이해하는 만큼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매우 이성적이라 칭찬할 것이다.
할 것이나 그들은 실제로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 비합리적 사건의 감각만큼이나 비합리적 우연의 감각에도 굴복하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사람은 좀 더 낮은 단계에서는 만질 수 있는 현실만 중요하게 여기고 반성적 사고를 하려는 경향도 지배하려는 의도도 없다. 그의 끊임없는 동기는 객체를 감지하고 감흥을 느끼며 가능하면 즐기는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쾌락이라기보다 강도 높은 감각이며 그는 그의 성질상 그것을 밖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안에서 오는 것은 병적이고 멸시할 만한 일을 여긴다. 그러나 감각이 우세해져서 감각 주체가 감각 뒤로 사라져 버릴수록 이 유형은 남들을 불쾌하게 만든다. 그는 천박한 향락만 추구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지나치게 세련된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린다. 객체 가치를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깎아내버린다. 객체는 무자비하게 억압되고 착취되며 단지 감각을 위한 단서로만 사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억압된 직관이 세력을 얻어 객체에 투사된다. 기상천외한 억측들, 질투공상, 극심한 불안, 온갖 종류의 공포증, 교활한 궤변, 비정상적 도덕성, 기이한 의식들을 행하는 원시적이고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종교성이 발달되곤 한다. 그 다음에 직관입니다. 인투이션. 무의식적 지각의 기능인 직관은 외향적 태도에서 전적으로 외적 객체들을 겨냥한다. 의식에서 직관 기능은 예상하는 태도, 관조하고 조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언제나 결과를 보아야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여다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정말 객체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감각이 객체를 붙잡고 형성하는 능동적 행위인 것처럼 직관도 단지 지각하고 단순히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로부터 끄집어내지는 만큼 객체에 집어넣기도 하는 능동적 창조적 과정이다. 그 과정은 직관적 관조를 무의식적으로 끄집어내듯이 객체의 무의식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직관은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는 전혀 도달할 수 없거나 많이 우회해야 도달할 수 있는 관계들의 상들 또는 직관적인 상들을 전달한다. 직관이 우세하면 사고, 감정, 감각은 상대적으로 억압되는데 감각이 특히 억압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관하고 감각은 서로 어떻게 보면 반대되어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관이 우세해지면 감각이 억압되고 감각이 우세해지면 직관이 억압된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외향적 태도에서는 직관이 객체를 겨냥하므로 실상 감각과 아주 가깝다. 그러나 직관이 기능할 수 있으려면 감각이 상당히 억제되어야 한다. 이 유형의 사람은 사실 감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도 한다. 그는 실제로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감각 활동의 방향을 맞추지 않고 감각을 직관적 관조를 위한 정거장으로 삼을 뿐이다. 그래서 MBTI에서는 그 감각이 우세해지면은 직관을 그 부기능 내지 2차 기능, 3차 기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부기능으로 역할하고 만약에 직관이 주기능으로 작용되어 버리면 감각이라는 건 열등 기능으로 바뀌어 버리는 그런 일로 그렇게 이제 연구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향적 태도에서 감각이 가장 강한 사실성에 도달하려 하는 것처럼 직관은 최대의 가능성들을 파악하려고 한다. 즉 감각은 사실성, 직관은 가능성 이렇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가능성들의 관조를 통해 예감이 가장 많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직관이 우위를 차지하면 모든 평범한 생활 상황들이 직관이 문을 열어야 하는 닫힌 공간들인 것처럼 나타난다. 직관은 항상 외적 생활의 출구와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다. 외향적 직관형, 직관이 우세할 때마다 독특하고 틀림없는 심리학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 책에는 이게 번역이 안 되는데 왜 안 됐을까요? 왜? 영어 책에는 나오는데 한글 책에는 요 문장을 싹 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계속하면 직관이 객체의 방향을 맞추기 때문에 직관형에서는 외적 상황들에 강하게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존 방식이 감각형과는 매우 다르다. 직관형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현실적 가치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발견된다. 새 가능성이 그의 지금까지의 확신과 역행하더라도 이성도 감정도 그를 말리거나 그 가능성을 두려게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잔다르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직관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상적인 무언가 이제 가능성들 이제 발견됐을 때 거기에 물불을 안 가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걸고 헌신할 수 있고 그것도 정열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관이 강할수록 주체가 눈으로 보는 가능성과 융합되어 버린다. 이 태도에는 커다란 위험이 있다. 직관적이 너무 쉽게 자기 삶을 이일 저일에 허비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과 사물들의 활기를 주고 주변에 풍요한 삶을 퍼뜨리지만 그 삶은 그가 아니라 남들의 차지가 된다. 이성을 통한 제약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 유형은 신경증에서는 지나치게 미묘한 합리화, 사소한 일의 까다로운 궤변, 객체의 감각에 대한 강박적 구소에 빠진다. 우리 책 번역에는 이게 좀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요. 아주 잘 번역하셨어요. 그 제 성격 유형 중에 하나가 또 직관이 더 들어있거든요. MBTI에서. 직관. 아, 이 일 저 일 많이 하는구나 그 생각도 들고요. 그 외향적, 비합리적 유형들의 요약을 간단히 보면은 이 위에 두 유형을 비합리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이성 판단이 아니라 지각의 절대 강도의 토대 위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들의 지각은 특히 판단을 통해 추려지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을 겨냥한다. 이 점에서 두 유형은 앞서의 판단하는 유형들보다 훨씬 우월하다. 융이 이걸 우월하다고 표현했거든요. 그 내용은 다 안 적었는데 그 우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고라든지 감정, 필링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에만 작용되는데 이 감각과 이 직관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까지도 접근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고와 감각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아예 접근을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끝나버리는데 이 직관이나 감각에서는 그런 비합리적인 것에도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해 가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합리적 비합리적인 것을 좋고 나쁘고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reason 중심이나 합리성 중심이나 그 합리성으로 파악되지 않는 다른 영역을 비합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이 다 우리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이성으로 파악되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들이 감각보다는 직관 쪽으로 직관을 사용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띵킹 중심의 기능들을 사용한다 해도 분명한 거는 직관을 갖다가 그 띵킹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면에서 보면은 어떤 그냥 감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심리학자들은 보면은 또 직관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유형도 보면은 상당히 직관력을 많이 쓰는 게 이렇게 그 외향과 내향이라든지 이런 감각과 직관이 이렇게 서로 양쪽으로 대극처럼 보이는 거라든지 그 사고와 감정이 또 대극처럼 보인다는 이거는 그냥은 사실은 파악하기 힘든데 직관력이 없으면 이걸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 MBTI 연구에서 보면은 직관이 들어가 있는 성격 유형인 사람들 중에서 과학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감각적인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고 직관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논문을 쓴다거나 이럴 때는 직관력을 많이 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가능성의 세계를 탐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겠죠. 아마 외향형을 충분히 오늘 발제하신 것으로 보고 내향형은 거기에 반대되는 거니까 오늘 발제는 여기서 다 마무리하신 것으로 하고 여러분들 잠깐 굉장히 큰 주제 그리고 많은 내용인데 오늘 발제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느끼는 소감하고 또 여러분들 드는 생각과 정서를 좀 나누는 시간 갖죠. 저는
이 융 심리학을 그 전에 뭐 다루긴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럼 가공된 융 심리학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원초적인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예. 융의 심리학을 어떻게 보면은 잘 다듬어서 나름 융이 좀 두리뭉실하게 말한 거를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여기서 사고와 그 감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게 나중에 판단하는 유형이라고 합리적이고 판단한다고 했는 것들을 나중에 그걸 잘 다듬어 가지고 이야기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약간 모순성을 띌 수 있을 만한 걸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융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느껴져요. 네. 네. 원래 융의 의미는 지금 단순한 MBTI에서 쓰는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이 실용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만 봐가지고는 융의 MBTI만 이해해서 융을 이해했다고 하기는 무리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부영 그 교수님이 쓴 책들을 그쪽 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 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이야기가 상당히 잘 정리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했다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어쩌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누군가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정말 실제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로 들어갈 때는 원전을 읽지 않고는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부분 본인이 잘 소화한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심을 크게 두지 않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또 얻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만날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원전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해지죠. 초기 단계를 지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으로부터 통찰을 충분히 얻고자 한다면 그분이 쓴 책을 원전으로 읽지 않고는 우리가 다 얻을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융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냥 정상적인 어떤 모습도 있지만은 그걸 뭐 신경증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연결시켜가지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융 이야기를 특히 이제 유형 쪽의 이야기 보면서 단순하게 유형 분류가 아니라 융이 나름대로 사람들을 아주 깊이 관찰해서 그걸 잘 이해하는 쪽으로 사람들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단순한 분류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깊은 사이코 다이내믹한 어떤 정신 역동적인 혹은 발생학적인 이해가 이 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걸 배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얘기, 깊은 얘기들이 이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공된 것만 가지고 융의 세계라고 이해한다면 그게 우리가 너무 융을 단순하게 봐버리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상식적으로 퍼져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그 이야기조차도 더 단순화시켜가지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게 결국은 뭐라고 바뀌냐면 운명론적인 그런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묘하게 사주풀이 비슷하게 돼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네, 그렇죠.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 하는 그러니까 내향 외향에 대한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향하고 외향하고 실제로 융이 분류하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이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게 느껴지죠. 굉장히 깊은 이론인데 그 깊은 것들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가공됐기 때문에 이분이 원래 논의하고 있는 깊은 내용들이 거의 다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안 될 거예요. 뭐 저도 뭐 융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렇게 융을 접하고 이렇게 했을 때를 이제 깊이 이제 융을 접한 계기가 됐는데 예전에는 저도 융에 대해서 알기로는 그냥 MBTI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어떤 이해를 했지. 그리고 또 주변에 완전 MBTI에 빠져 있었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너는 E다. 이런 식으로 불려. 저는 굉장히 그게 저한테 바드가 됐었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자꾸 이런 식으로 쉽게 그래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뭐 사람을 어떤 분류해서 나누는 것도 쉽게 사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았을까. 그걸 상업화 시켰다는 어떤 그런 말도 들었지만, 그래서 융에 대해서 많이 왜곡된 것들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고, 오늘 이 강무사님이 정리하신 그 내용 보면서 외향적인 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콧의 어떤 자기 심리학적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자기애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이런 분야의 두각을 드러내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예, 뭐 그러면서 어떤 감정 뭐 감각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정서라고도 표현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어떤 면에서 같은 필링이다, 어떤 네, 네, 에펙트다고 할 때 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굉장히 달라요. 우리말로 감정이다, 정서다, 느낌이다고 하는 것을 실제 어떻게 디파인해서 쓰느냐는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네. 찰스 브레나 같은 분은 이 에펙트라는 말을 굉장히 기술적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감각적인 것, 센세이션 오브 언플레서나 플레서라고 하는 이 감각적인 그래 쾌락이나 쾌감이나 불쾌감의 이 감각 센세이션하고 플러스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기에서는 대상을 상실한 경험 또는 사랑을 잃어버린 경험 혹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거세당한 경험 또는 슈퍼 이고로부터의 지나친 요구 거기서 자기를 처벌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런 사고와 어떤 감각을 합쳐서 에펙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것을 가지고 이분은 에펙트를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필링이라고 하고 있는데 생각과 필링을 지금 나누는 것도 굉장히 융적인 독특한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융의 이야기에서는 이모션이라는 거는 모든 기능에 이미 바탕에 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거는 이모션이고 어느 거 아니다가 아니라 사고에도 이모션이 있고 필링에도 이모션이 있고 센세이션도 이모션이 있고 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죠. 문제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외형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딱 어떻게 보면 느껴지는 이미지는 전혀 어떤 이모션을 하는 거라든지 어떤 내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혀 배제된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감정적 정서가 배제된 듯한 느낌이 와닿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왜곡 이해하면 어떤 융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도 왜곡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용어를 가지고 네. 학자들이 담아낸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케어풀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공부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무슨 보통의 우리가 쓰는 단어를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특히 어려운 거죠. 스스로 디파인한 거기 때문에 이건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융이 디파인하는 필링은 융을 원서를 읽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찰스 브레나가 얘기하는 에펙트는 찰스 브레나의 책을 정밀하게 읽는 사람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전에 나와 있는 그 개념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떤 정신분석의 개념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그 융 한 사람들이 필링에서 이거를 감정이라고 그 번역을 하니까 필링이라는 게 그냥 느껴지는 감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이모션하고 완전히 그게 혼돈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외향이냐 내향은 반대되는 에너지 방향이기 때문에 외향이 두드러지면은 내향이 억압되고 내향이 두드러지면 외향이 억압되는 거기 때문에 그 외향을 얘기하면서 당연히 이거 내향이 억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지 정서를 갖다가 억누르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모션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이모션은 어디서든지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에너지 방향이라든지 어떤 기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융이 가지고 있는
그 세트가 되어 있고 반대되는 세트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향을 그 왜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아래 위로 이렇게 그렇죠. 나눌 수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거 대극으로 나와 있는 거. 대극이라고 하는 거, 아퍼짓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그림을 잘 이해해야지 융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고, 감정, 감각, 기권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융의 공부를 지금 두 주째, 두 세메스터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세메스터 정도를 가야 우리가 융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원형과 무의식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들어와야 되겠죠. 융이 얘기하는 무의식의 세계는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원형,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우리가 사전적인 개념을 몇 개 알아가지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원전을 어느 정도 우리가 만나야만 될 것 같아서 아마 겨울학기 6주에 이걸 다 끝내자는 게 아니고 일부를 하고 그 다음 학기에 가면서 융을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특히 우리 강 목사님, 우리 또 다음 기회 될 때 오늘 다 우리한테 가르쳐 알려주지 못한 거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본인이 잘 소화하고 있는 걸 나눠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MBTI 이런 것도 한번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한번 MBTI를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MBTI를 제대로 하려면 분석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원래의 취지가 살아나겠죠. 그것이 단순히 당신은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야 하는 건 토종비결을 보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융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이해들이 어떻게 바르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파생돼 나온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힘들이 결국 융을 이해해 나가면서 얻어지겠죠.